신뢰 회복이 공급 정책의 첫 단추인데 지금 또 여전히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고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린다는데 국민들은 공공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역지사지 해봐요.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어지간하면 안 팝니다. 끝까지 버티는데 어떨 때 파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떨어질 때, 오늘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을 때는 팔고 싶습니다. 왜? 오늘이 비싸니까. 4분기가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거래량이나 상승률이 떨어지겠으나 일부 지역들은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난리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의 해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세 번째 대책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자 초강력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초강력 대책이냐면 기존의 규제의 패턴을 좀 틀었다고 할까요? 파격적으로 바꿨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단계별로 필색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했다가 그래도 올라가면 투기 과열지구, 또 올라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옆 지역 올라가면 또 규제, 이렇게 구 단위로 또는 동 단위로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빵 수도 서울 전체 경기도 12곳을 그냥 다 3중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다 지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마다 좀 반응은 다른 것 같아요. 빠진 지역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지역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원래 규제 지역이었는데 어쩌라고 이런 반응들도 있고, 새롭게 지정이 된 마포, 성동이나 분당, 과천 같은 많이 올란 한강벨트나 경부벨트 같은 경우는 각오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반면에 날벼락을 맞은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수원, 팔달구, 장안구 같은 곳들은 아니 왜 우리 지역을 이렇게 규제하는 걸까? 분노, 좌절, 난리도 아닙니다. 반대로도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빠졌어요.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봐도 지역별로도 그렇고 기준도 뭔지도 모르겠고 난리 부르스인데, 결국에는 세 번째 대책에서 이렇게 온 수도권 지역을 들쑤셔놨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 분석하시는 이번 대책의 요지와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규제 지역을 서울, 수도권 12개 지역 규제하고요. 대출 한도를 더 강화했죠. 우리 627 대책 때 어땠습니까? 6억 넘어가면 대출 안 해줄 거야. 수도권 규제 지역. 보통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하죠? LTV와 DSR이 있습니다. LTV는 집값 대비 몇 % 대출을 해주느냐. DSR은 소득 대비.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고 LTV가 70%면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DSR이 걸리면 너 연봉이 3천밖에 안 되네? 너는 7억을 감당할 수 없어. 너 연봉에 맞춰서는 대출 2억만 받아. 라고 하는 규제였는데 627 대책에서는 그냥 6억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연봉이 한 30억이 돼도 집값이 100억이 돼도 대출은 6억까지만 나오는 초강력 대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효과가 2달밖에 가지 않았죠. 2달 지나서 집값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11호 대책에서는 또 잘라요, 여기서. 그래서 25억 집값이 2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15억 아래는 그대로 6억. 이렇게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나눴는데 왜 이런 대책이 나왔냐라고 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우리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좀 읽을 필요는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투기의 기준이,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규제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은 집을 많이 가지면 투기꾼, 한 채를 가지면 실소유자라는 아주 심플한 규제. 사실은 맞죠. 한 채 가지면 집 하나 가진 게 뭔 죄라고, 대한민국에서. 한 채는 봐줄게. 굳이 내가 잘 살고 있는 또는 잘 살아야 될 집 하나를 가지지 너 왜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를 가지니? 집 많이 가지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으로 잡았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이 좀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장에서는 반응이란 걸 하잖아요. 한 대 때리면 또 상대적으로 다음에는 회피를 하든지 막든지 뭔가를 맞받아치든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정부가 많이 가지지 말래. 다주택을 하게 되면 규제가 많아.
라고 해서 취득세,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힘들다 보니까 한 채만 가집니다. 정부가 한 채만 가지라는데 DSR 하라니까 소득 대비 대출 나오는 것까지만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올라가요. 한 채를 사는데 올라갑니다.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갈아타기 수요들도 일어나고 저성장, 장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 맞물리다 보니까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시도를 하거든요. 집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한 채예요. 이걸 어떻게 규제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정부가 내린 결론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은 투기 같아. 두 번째,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도 투기야 라는 프레임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게 투기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해서 전세 끼고 못 사게 막고, 대출을 많이 받는 게 투기라고 하니까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런 규제를 정부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물론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도 줄어들겠으나 지금 시장의 반응이 막 굉장히 거의 뭐라 그래요, 화산 폭발할 것 같은 부글부글부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성공할지는 일단은 3개월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행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3개월 정도가 이제 관건이라고 했는데, 왜 3개월이냐면 시장은 이제 적응을 하거든요.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강남 3구, 용산 9구가 2017년 파리 대책 때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8년째 이어지고 있죠.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2020년부터 5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올해 2025년 2월에 오선 서울시장이 풀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3월에 다시 묻긴 했습니다만, 8년 규제, 5년 토지거래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 용산 9구의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죠? 규제는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런 구매 능력을 제한하는 이런 규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은 떨어지죠. 10명 중에 살 사람이 5명은 떨어집니다. 나는 대출이 안 나와, 나는 능력이 안 돼, 어떻게. 남은 사람들 중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사기 때문에 거래는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할 뿐이지 못 사게 하는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산다는 게 문제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갈 곳만 좋은 데만 사겠다, 안 좋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잖아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인데, 집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뭐죠? 집이라는 건 나의 가족의 편안한 주거 안정, 그리고 나의 노후 준비,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의 인생. 왜? 부모가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나중에 불려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결혼 자금으로 보탤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잘 사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인생이 집 하나인데 이 집을 규제를 하고 팔아라고 하고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팔까요? 아니잖아요. 왜?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팔 수가 있지. 그거는 투자니까, 투기니까. 투자와 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의 문제가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치인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당에, 야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좋은데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되는데, 그분들이 잘못했겠습니까? 그분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집 하나를 장만한 건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인데 또 정책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투기로 간주해 버리니까 이제 손발이 안 맞는 엇박자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고 했죠. 광교에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 용인 수지에 사려는 분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 지역이 안 묶인 지역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동탄신도시가 보이네. 동탄신도로 가서 대책 발표되자마자 동탄신도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구리 빠졌죠. 인천 송도도 빠졌고,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동을 하겠죠. 왜? 규제가 들어오니까. 자, 서울 전역은 규제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사려는 분들 중에 또 대출이 들어가잖아요.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오고, 25억에서 15억 사이는 4억. 자, 이렇게 칸을 나눴죠. 이것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완전 부자, 현금이 아주 많은 부자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2억 더 나온다, 4억 더 나온다 가지고 어떤 대세 영향을 주겠습니까? 많은 28억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대출이 6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28억이 아니라 25억, 24억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17억, 18억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대출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드니까 15억 아래 구간으로 또 사셔야겠죠. 끊임없이. 그러면은 가격대가 내려오는 아파트를 찾으려면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선택을 하든 면적을 줄이든 시장에서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가든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가든 뭔가 전략 수정은 하겠으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꺾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 결국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만 이 전쟁의 결말은 저는 과연 정부의 규제가 국민의 인생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정부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개인의 인생이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그게 국회의원인 본인의 인생일 수도 있고 고위 관료의 인생일 수도 있고 대통령의 인생일 수도 있고 다 각자의 인생인데 그거를 정책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분법으로 쉽게 대출 많이 받으면 투기야 뭐 그렇잖아요. 고가 아파트를 가지면 투기야 뭐 이런 프레임을 적용하는데 실제로 그게 돌고 돌아서 또 내로남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분들이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투기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투기는 시장을 교란을 시키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취해질 때 예를 들어서 무자본 갭 투자를 돈 안 들이고 현금도 없는 사람이 전세 가율이 높은 걸 이용해서 무자본 갭 투자로 10채, 30채를 샀다가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거는 강력한 단속과 법제도를 만들어서 절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고요. 집값 띄우기, 뭐 불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히 막아야 되겠으나 국민이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그걸 투기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투기다. 전세 끼고 사면 투기다. 전세 끼고 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애들이 크고 집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몇 년 후에. 그러면 학군이 좀 좁고 역세권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보태가지고 아니면 나는 월세 살고 미리 집을 하나 사두는 거죠. 나중에 이사 가려고. 그게 무슨 투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그렇게 투기라는 프레임을 만드니까 이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지는 거죠. 정부 정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시장의 국민들은 내 가족의 인생을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합니다.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지금 아마 정부와 국회도 여당도 아마 굉장히 당황할걸요? 이번에 확대 지정했잖아요. 왜? 풍선 효과가 생길 걸 우려해서 미리 왕창 지정을 해버렸는데 그거하고 똑같죠. 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농땡이를 쳐요. PC방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선생님이 다 불러서 때립니다. 왜? 너도 잠재적으로 지금은 하나 네 친구를 보니까 너도 조만간에 PC방 갈 것 같아.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너도 같이 맞자. 이게 공감이 됩니까? 지금 풍선효과가 그런 거잖아. 나중에 풍선효과 생길 것 같으니까 때린대. 그러면 수도권 전체를 다 묶어서 가야지. 왜 12개만 묶어가지고 나머지 지역에 풍선효과를 생기냐고요. 수도권 전체를 묶어도 풍선효과 또 생깁니다. 그 지역 안에서 많이 올랐는 보다는 많이 안 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생존 전략을 찾는데 그걸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만든다고 집값이 잡히느냐? 역사적으로 우리 역대 정권들 보더라도 이런 규제 정책으로 집값 잡은 정부 보셨습니까? 지금 시즌 3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 세 번째 지금 정책, 규제 정책으로 실패를 맛보고 있는데 두 번의 전쟁에서는 실패했고요. 똑같은 전략을 또 세 번째 전쟁에서 사용을 해서 이긴다? 야, 그거는 지나친 오만이나 자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와,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규제 지역 지정 나왔잖아요. 하나 남았거든요. 세금 규제. 세금 규제 나오면 될까요? 정책은 세 가지인데 뭐 대출 규제 있고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투기과열지구 허가제 지역 규제가 있고 세 번째가 세금 규제인데 세금 규제는 정부가 어떻게든 안 쓰려고 해요. 안 쓰고 싶어. 왜?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 세금 규제 나오면요 조세장이 더 심각해집니다. 진짜로 전쟁, 확전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한 개인의 인생이고 가정의 인생이 달린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세금을 더 때린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집 하나 사가지고 우리 가족 잘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는 게 내 잘못이야?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집값 올렸어? 집 하나 샀어. 집 하나씩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된 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죠. 수요와 공급을 밸런싱을 못 맞춘 거죠. 서울의 수요가 과잉. 왜?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 주거 인프라, 역세권에 문화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살고 싶잖아요.
왜? 아니 돈을 벌려면 먹고 살려면 서울에 와야 되니까. 대기업 일자리가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당연히 서울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옮기니까 수요 과잉.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네요. 서울은 땅이 없어요.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 과잉의 공급 부족이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데 국가에서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양극화 문제를 붙여놓고 이제 와서 개인한테 세금 규제로 때린다? 개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걸 알고 세금 규제는 안 하고 싶은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덩 떠밀려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 아마도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정부도 부담스러워요. 왜? 문재인 정부 때 또 세금 규제하다가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엄청난 조세장이 일어납니다. 세금 규제가 성공하려면 이제 방법이 있어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면 보유세를 올리면 부담스럽죠.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50만 원 내는 사람이 2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내는 사람이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2, 3천만 원 낸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짜증나요. 화가 나. 집값 올라왔는 게 내 잘못이야. 일단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표심에 영향을 줍니다. 아유, 나를 때리는데 내 가정을 공격하는데 박수를 치고 지지를 보내는 분이 물론 있죠. 10명 중에 그래도 정치 성향은 쉽게 안 바뀌니까 10명 중에 7명은 기분 나빠도 뭐 지지를 해줄 수는 있는데 이 3명이 이탈을 합니다. 3명 중에 2명은 포기로 아마 할 거고요. 아, 나 짜증나서 안 되겠다. 이번에 투표 안 할래. 1명은 다른 당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표가 이탈이 되는데 보유세 올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양도세를 내려줘야죠. 취득세도 내려주고요. 한마디로 거래세를 내려줘야 됩니다. 왜?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또 부담스럽지? 예. 그러면 팔아. 세금이 너무 많아요. 아, 양도세 깎아줄게. 지금 양도세가 6에서 45%인데 규제지역은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3주택 이상이면 82.5%가 되는데 중과세는 고사하고 기본세율 45에서 최고세율 35로 해줄게. 1년 내에 팔면. 25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한번 팔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못하는 이유 이게 또 부자 감세 또 반대 세력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내 친구는 집 사가지고 5억 10억 올랐다고 하고 막 자랑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집 살 시간도 없었고 돈도 부족해서 못 샀는데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어. 엄청나게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아,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도 모자라 파네. 이거 저 투기한 거 아니야? 내 친구 투기해가지고 돈 10억 벌었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야, 정부 일 똑바로 안 할래? 너 진짜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나니까 또 표가 날아가요. 여당 입장에서는 보유세 올려도 표가 날아가고요. 양도세 내려도 표가 날아가요. 그러면 자,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우려면 문재인 정부처럼 거래세를 올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다 올렸어요. 다 올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조세저항은 당연히 일어나고 이제 양도세율이 3주택 이상이면 82.5%, 2주택 이상이어도 거의 70% 정도 되니까 집주인들이 안 팝니다. 그 돈 내고 어떻게 팝니까? 82.5%. 집주인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증여합니다. 아유, 나라한테 80% 내고 내 통장에 20% 들어오느니 50% 증여세 내고 자식한테 줘버리자.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요.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인데 거기에 매물까지 안 나와요. 집값 폭등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공급 얘기를 합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 공급 늘리겠어. 정부도 또 공급 늘리겠대요. 97 공급 대책에서 보셨잖아요. 국토교통부가 최선을 다해서 쥐어 짜내가지고 마른 걸레도 짜가지고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안 먹힌 이유가 뭐예요? 언제? 135만 호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착공이잖아요? 완공은 언제? 완공 안 되잖아. 2028년, 2029년까지는 완공 안 되잖아요. 왜? 공사 기간이 3, 4년 걸리니까. 아, 그 사이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해 줄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또 공급 계획을 했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경제부총리가 공급 얘기를 찍찍 하는데 공급이 되겠습니까? 공공분양, 공공주도로 공급.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아니잖아요. H가 짓고 SH가 짓는 집을 우리가 못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달이 나고 빨리 집 사야 되고 울분을 토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공급을 미리 늘려놨으면 그러니까 공급은 10년 걸려요. 재건축 재개발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공급을 했어야 되고 수요는 꾸준하게 분산하는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요 분산한다고 세종시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들었는데 결과는요.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올랐고 세종시 집값만 올라가고 지방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드니까 어때요? 지방의 원도심이, 구도심이 다 죽어버렸죠. 왜? 서울에서 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구도심에 있는 데서 옮겨 타버리니까 원도심,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오히려 지방을 죽여버렸어요.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개발할 때 아마 그럴걸요. 아는 분들은 이미 땅 투기했을걸요. 일반 국민들보다 그 높으신 분들 이미 했을 겁니다. 다 자기들 사업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수요 분산도 실패했고 공급은요.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안 한다라고 해서 공공분양, 공공택지 개발이 한 5년 정도 멈췄었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 했나요? 10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 생긴다고 원주민이 쫓겨난다고 또 재개발 구역 393개 되는 구역을 해제해버립니다. 동의를 조건을 낮춰가지고 35층 룰 적용해가지고 고층 개발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서울의 공급이 10년 동안 끊깁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노력한다고 10년 후에는 물량이 나오겠죠. 10년 후에. 빨라요, 5년.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5년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 사이는 뭐로?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너희도 공급 안 되는 거 알면서 자꾸 뻥까 때릴래? 그거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 차라리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내려가지고 시장에 맡기든가 다른 다주택자 규제 풀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풀고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약발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리셋 원점에서 백지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백지잖아요. 있는 규제를 백지로 만들고 백지에서 새롭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파격적인 어떤 정책 전환이 하지 않고 이 기존에 있는 규제에서 덕지 거기서 더 붙인다? 왜곡의 왜곡을. 시장은 때리면 때릴수록 왜곡이 됩니다. 자, 우리 생각해봐요. 앞에 있는 누군가가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가만히 맞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맞받아 치든지 도망을 가든지 신고를 하든지 뭔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끊임없이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에서는 억울하게 더 때려버렸죠. 시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역습을 합니다. 시장의 역습. 근데 시장의 역습이 우리 국민들의 역습이고 과연 이 뒷감당을 저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금 규제까지 하게 되면 더 난리 나거든요. 또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여당은 지방선거 특히 서울 선거는 망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아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구조적인 문제냐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 다 알겠어. 근데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가 올라요? 다 올라요. 집값 당연히 올랐죠. 수도권 지역의 좋은 지역들도 한강벨트, 경부벨트 집값 올랐고 또 코인값 올랐고 주식도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금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다 올라갑니다. 이게 뭐를 의미해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시장에 M2가 뭐 4,400조 풀렸다고 하는데 이 돈의 힘으로 불안한 마음에 다 올라가는데 주식은 부양하고 싶고 집값은 잡고 싶대.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 공부 스트레스 시키지 않고 학원도 안 보내고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밝고 행복하게 자라고 싶은데 서울대 의대는 보내고 싶어. 이거하고 똑같죠. 이건 난센스지. 공부를 시켜야지 뭐 책도 사고 뭐 학원도 보내고 해야 그나마 공부하지. 애가 IQ가 150이 넘으면은 놀아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150 넘는 애 몇 명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언밸런스예요. 근데 지금 언밸런스를 하고 있잖아. 유동성은 풀릴 대로 풀어놓고 주식은 또 부양하고 싶대. 집값 잡으려면요. 금리 올리면 돼요. 그러면 집값은 잡히는데 문제는 주식도 잡는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경제도 많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정부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주식도 부양하고 싶으니까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금리 내리면 또 집값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피는데 이 수요 억제로 성공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성공한다고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무능이에요. 그래도 세 번째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오만이고 자만이고 고집입니다. 전환.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상태에서 세금 규제를 더한다고 해서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 과연 용기를 내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는 걸 선택할 수 있을까? 매물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용기 있을까요? 부자 감세 논란을 무릅쓰고 지지 기반의 반발에 무릅쓰고 과연 거래세를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한 2, 3개월 정도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도 줄어들고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겠으나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익숙해지고 적응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강남 3구, 용산구 보게 되면 이미 규제지역 8년, 가구에 5년이 지나는 동안 익숙해졌고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가만히 규제가 있어도 올라가고요. 규제를 풀면 폭등합니다. 근데 이제 풀지도 못해. 이게 문제예요. 토지거래가구역 묶었잖아요. 풀기는 쉬울 것 같습니까? 묶는 것보다 푸는 게 더 힘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풀지도 못하겠고, 집값은 올라가고, 이제 남은 규제 세금 규제인데, 설사 세금 규제 했다고 쳐요. 그래도 올라가면 이제 또 뭐 할 거냐고. 또 세금 규제 강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게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도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우리 PIR이라고 하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이 상당히 높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저평가인 상태에서 올라갔고,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2022년에 살짝 조정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는데 부담스럽긴 해요. 물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지금 올라가는 곳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 거기서도 이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을 보자면 우려스럽지는 않은데,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을 보게 되면 단기 급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또 시장은 자정 기능이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격을 내가 따라가야 돼라고 해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지나친 정부의 규제로 인한 자극만 없으면 시장은 올랐으면 멈추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본다면 덜 올라가는 지역들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도강 지역들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출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규제 지역에 빠진 지역들은 풍선 효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여기가 많이 올랐네, 나는 여기 안 사고 집 살려고 했는데 여기 사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줘야 되는데, 지나친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왜곡이 생기면서 최근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가 만능이 아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공급 대책,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이외로 추가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 나오고 되겠습니까? 집값 올라가면 또 이제 왜곡을 시켰잖아요. 627 대책에서 한번 찔렀고, 97 공급 대책에, 이번에 11호 대책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왜곡이 됐는데, 계속 상승률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는 안정 상태가 이어지면 정부도 안도의 한숨을 쉬겠는데, 아마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여러 가지 역작용, 부작용? 지금도 이미 동파 신도시 난리 났다니까요. 그럼 또 규제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세금 규제 카드가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규제가 나올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보유세를 올릴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서 보유세를 올리는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걸 우리 할인율 같은 건데, 그거를 60에서 80%, 100%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는 60%로 내려와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은 95%까지 올라갔고요. 이걸 중간인 80%로 맞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세율을 올리는 방법인데, 세법을 개정해서 세율을 올리기에는 민주당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걸 살짝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공시가격을 살짝 올리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보유세를 일단 올리고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2026년 5월 9일, 내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유예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기다려 볼 겁니다. 내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중과세가 되니까 5월 9일 이전에 기본세율일 때 팔아라 라는 신호를 주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데, 일단 정부의 기조는 부자 감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유세만 좀 올려서 일단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규제로 집값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데, 이제 구매 욕구죠.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가 있고, 구매 욕구가 생기면 이제 구매 능력에 따라서, 구매 능력이라면 자기 자본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전세를 끼고 사는데, 욕구가 존재하는데 능력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죠. 아니, 공부하는 자녀한테 애가 나가서 놀고 싶다. 공부해. 너 미래를 위해서 너 공부해야 돼라고 방문을 잠그면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럼 애가 집에서 게임하겠죠. 게임하지 마라 그러고 휴대폰 뺐으면 뭐 하겠습니까? 잠자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정의, 그러니까 현실과 정의는 다른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
내로남불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교육제도도 야, 네 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고 왜 남의 자식은 평준화시키고 뭐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능력이 되면 유학 보낼 수 있지. 좋은 학교 보낼 수도 있지. 집 살 수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 정의, 어떤 해야 될 일 이렇게 가게 되면 방향성이 틀려질 수는 있거든요. 그게 엇박자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고 너는 강남에 집이 있으면서 왜 나는 못 사게 하는 거야? 나도 사고 싶어. 대출 좀 받으면 살 수 있어. 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 일시적인 효과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 억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예를 들자면 다른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하철 개발 호재라든지 뭐 대형 개발 호재가 생겨서 그 지역이 급등을 해.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좀 눌러줄 수는 있죠. 야, 기다려. 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 지역만 호재가 있으니까 풍선 효과도 별로 안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시대적인 흐름, 양극화 문제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맞물려 있잖아요. 유동성 문제, 뭐 이런 게 복합적인 상황에서 규제 수요를 꾹 누른다고? 풍선 효과 생기니까 이제 이번처럼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꾹 눌러서 과연 성공한다고 생각할까요? 한 2, 3개월 정도의 효과를 보겠죠. 규제를 하니까.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 시장이 누구냐? 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투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장에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본인일 수도 있고요. 본인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가족이 투기했나요? 자기는 안 했대. 나는 옛날부터 집을 하나 샀대. 우리 아들 결혼을 위해서 하나 샀다.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유는 다 있어요. 너 집 왜 샀어? 거주도 하지 않는 집을. 우리 아들이 나중에 대학 갈 줄 알고 서울에 상계동에 전세기구 하나 샀어요. 10년 동안 전세금도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 사람이 투기한 겁니까? 10년 동안 전세를 안 올리면 오히려 세입자한테 혜택을 줬지. 세금은 다 내고 취득세도 내고 팔 때도 양도세도 낼 거잖아요. 또 재산세, 종부세도 내고 다 할 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요 억제를 해서 집값 잡은 적은 없는데 또 수요 억제라는 카드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3번이나 학습 효과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진짜 세금 규제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규제가는 디테일한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고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수요 억제의 실패입니다. 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권력을 이용한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지 못하면 이번에도 집값 문제 해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매수자와 매도자들 사이에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걸까요? 양극화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현상인데요. 일본에서도 나타났고 뭐 전 세계도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심합니다. 특히 심해요. 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반만년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몇 년 됐습니까? 지금이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1953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자면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경제를 보게 되면 53년에 6.25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따져도 55년부터 치면 몇 년 됐나요? 70년? 그러니까 70년 시생국가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빈 땅에서 개발을 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법도 다듬어 가면서 사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계층 사다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넓었죠. 1955년, 60년만 생각해봐도 빈 땅에 개발을 하니까 땅 하나만 잘 사도 부자가 되고 의사, 변호사, 대학교만 졸업해도 지식인이라고 인정을 받던 시절이 70년대까지였고요. 그렇잖아요. 의사, 변호사만 돼도 빌딩 올리는 엄청난 부자가 됐었고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점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변호사 해가지고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변호사 되면 우와 변호사, 요즘 무슨 변호사가 돈 법니까? 정관예우 변호사 정도는 해야 그나마 돈 벌고 의사도 요즘 의사 해가지고 월급 정리보다는 낫죠.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부자 되기 힘듭니다. 아파트?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아파트나 땅 사도 다 부자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계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계층 사다리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든 지금 마지막 양극화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뭐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이미 계급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의 대물림을 받는 사람, 아니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올라가서 엘리트가 된 사람, 이 부류가 빠지면 일본에서는 노력해서 집을 사는 거, 시골에서는 살 수 있어도 노력해서 수도, 그러니까 도쿄에 좋은데 집 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뭐 경제 수도는 뉴욕이니까 미국에서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뉴욕에 주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국 런던에 평범한 사람이 노력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노력해서 살 수 있었거든요. 서울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이게 한 10년 전, 5년 전부터 이제 점점 집값은 올라가고 기회는 줄어들면서 계층 사다리가 약해지고 이제 노력해서 살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왜 서울은 노력해서 못 사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시대,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방도 옛날에는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요즘 지방도 힘들잖아요. 지방 소멸액이 나오는데 일단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 지방에서 인구가 이동을 하죠.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인구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이 돼요. 힘들어요, 지방. 진짜로.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넋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생존 전략을. 그러면 지방 안에서도 학군이나 인프라가 좋구나, 오션뷰가 나오구나, 뭐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상위 20% 5분위로 이동을 하는 거고, 또 자산가들은 서울 수도권에 돈을 보내는 거고, 이미 자녀들은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에 올라와 있고, 또 자녀들한테 증여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방에 있는 자본을 서울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돈이 몰리면서 또 서울에 그런 고가 자산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또 유동성도 어마어마하게 풀렸네. 아니, 주식이 종합주가가 2,500 가다가 3,600, 3,700 가면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벌었어요. 계속 주식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빼가지고 집 사지. 그리고 또 집 한 사람은 또 뭐 합니까? 집 팔고 뭐 필요한 거 뭐 좀 하고, 물론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나이가 65세예요. 70세예요. 강남에 아파트 팔고 강동구로 가가지고 50억 아파트 팔고 20억 아파트 사고 남는 30억으로 자녀한테 좀 주고 생활비 쓰고 3억 5억 주식 투자해볼까? 코인 사볼까? 하는 분들이 있죠.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자본시장은 뿌리가 물려 있으니까 서로 사고 하는데 주식만 올라간다? 주식만 부양하고 싶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일부 분들, 전문가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뭐 문제가 많아가지고 부동산은 투기기.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은 거주라도 하죠. 세입자한테 전세집이라도 제공해주지. 주식 사가지고 주식이 물론 그 돈이 뭐 기업으로 간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뭐 기업에 그 돈이 들어가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나요? 다 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굳이 따지자면 다 투기죠. 코인도 투기고 주식도 투기고 부동산도 투기지. 금도 투기고,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하지만 다 이유가 있고 자기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면 악마화하고 주식을 투자하면 왠지 천사 같은 그런 이분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잡히나. 그런 나라가 있었으면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은 부동산이 저렴한 줄 아십니까? 미국이 주식시장이 큰 이유는 미국은 금융 위주로 발달했고, 이미 우리처럼 아파트 시대도 아니고 계층 사다리도 없고, 이미 미국은 노력해서 이제 상위로 올라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또 퇴직연금, 퇴직 자금들이 다 주식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주식을 부양해야 되는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차츰차츰 아마도 규제가 아니고 내버려 두게 되고 우리나라가 더 선진화되면 부동산 비중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7대3 정도, 부동산이 7, 금융이 3이면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줄어들어서 5대5, 4대6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정책은 그렇게 보조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뒤틀어가지고 뭐 부동산 집값을 잡고 주식을 부양한다라고 뒤트는 순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달린 게 내 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부가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요. 거의 뭐 전쟁입니다. 폭풍 전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해서 선전포고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틀렸어요. 그냥 특정 지역이 어떤 호재로 올라갈 것 같으면 뭐 대출 규제도 하고 세금 규제도 하고 지역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 양극화의 문제, 저성장의 문제, 장기 침체로 가는 문제에다가 서울 집중화, 지방 소멸, 유동성 문제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대출 규제를 해서 돈줄을 막으면 집을 사는 수요가 없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지극히 낭만적인 생각을 했다는 게 문제고요. 아마도 그걸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인데 현실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점은 빨리 깨달을수록 아마 출구 전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급 대책 안 됩니다. 알아요. 우리 시장도 알아요. 왜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빨리 안 나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공급 대책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급은 꾸준하게 공급해줘야 되고요. 신뢰, 꾸준하게 공급해주는 신뢰를 보여주면 되는 건데 아마도 국민들은 못 믿거든요. 왜? 한다 그랬다가 이 윤석열 정부 때 270만 원 플러스 알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수도권에 135만 원 찾고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러다가 말겠지?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뭐 200만 원이었나? 뭐 그거 했는 거야 안 했는 거야? 국민들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이 공급 정책의 첫 단추인데 지금 또 여전히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고 공공주도로 뭐 공공이 시행을 해서 공급을 늘린다는데 국민들은 공공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지은 집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저는 진단과 방향성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엇박자로 점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진단을 다시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여기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왜곡을 하고 세금 규제를 하고 더 강한 규제를 하면 배가 더 빨리 산으로 가거든요. 이제 산꼭대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멈추고 내리기는 쉬워도 산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진짜 배가 산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수습 불가예요. 지금 수습 불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고 정책 전환을 해야지.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아마 국민들도 의견 또 반반이잖아요. 무주택자들의 의견과 집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데 이거 다 만족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일단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면 상실감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도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분양 물량들,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양 물량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청약 제도도 너무 복잡하고 이거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있나? 책이 그냥 청약 제도가 책 한 권인데 모집 공고 내용 글자 봐도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다 진짜. 근데 그리고 제도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 친구가 가점 69점인데도 다 떨어졌어요 작년에 서울에 청약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 가점 69점이 말이 15년 동안 무주택에 15년 동안 통장 가지고 있고 자녀 2명, 부부 2명, 4명인데 69점 다 떨어졌어요. 자녀 2명이 쉽습니까? 자녀 2명도 요즘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청년들이 그나마 특별공급으로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나 하는데 그나마 됩니까? 그래서 청약 제도도 획기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고요. 집도 우리가 꼭 서울에 사야 되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찰이 좀 필요하고 이게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원 사시는 분들은 수원에서 잘 살 수 있게, 고양이 사시는 분들은 고양이 잘 살 수 있게,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더 불안을 조장하니까 대책 발표되고 어쩌고 저쩌고 서울에 하지마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좀 차분한 시장에서 맡기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러내고 정책도 전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돼야 되고요. 재건축 초안도 폐지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원점에서 백지 상태에서 저는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이 뭐냐? 필요하지 않는 정책이 뭐냐? 필요한 정책은 뭐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서 매물 나오게 해준다. 심플하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정치적 고려도 그렇고 내부 사정도 그렇고 아마 본인들 생각을 바꾸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제 의견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생각해봐요. 내가 하고 싶은 정책,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의견만 듣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2번 실패했고요. 지금 또 실패로 가고 있으면 깨달아야죠. 그게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동의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 희망이 보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쟤들은 투기야. 투기니까 더 공격해야 돼.
우리가 오라라는 걸 지금 세 번째 반복을 한다면 진짜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한 3년 기다려줬거든요. 3년 기다려주고 나머지 2년을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3년 안 기다려줍니다. 지금 세 번 대책 나왔죠? 이제 여기서 수습 못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연결돼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5년 지금 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들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2009년 당시 시장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생겼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면서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조정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13년, 14년까지 갔는데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연구 인하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서 이제 그나마 반등에 성공을 하는데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제 조정 기간을 지나가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막 올랐을 때도 일시적이지만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1년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그걸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에 브레이크를 건 건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였습니다. 그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얘기했고 그러면 IMF 외환위기까지 가볼까요? 동남아 외환위기죠. 정확히 따지면. 집값 뚝 떨어졌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규제를 다 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많이 올랐다가 조정기를 거치는 건 맞는데 항상 정책으로 잡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건 정책이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조정이 됐다는 거죠. IMF 외환위기 때 2년 반 정도 조정이 됐었고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또 이명박 정부 초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 6개월, 1년 정도 조정이 됐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은 미국이 기준금리 올려서 1년 정도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충격으로 안정이 된다. 안정이라는 게 집값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집값 하락은 정책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역지사지해봐요.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집을 팔고 싶습니까? 내 가족의 인생이 달렸는데 어지간하면 안 팝니다. 끝까지 버티는데 어떨 때 파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떨어질 때 오늘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을 때는 팔고 싶습니다. 왜? 오늘이 비싸니까.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부터 주식이 떨어진대. 그럼 오늘 팔아야지. 바보도 아니니까. 내가 내일 일기예보를 보고 왔다니까요. 떨어진대. 그럼 오늘 팔아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집값도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요. 지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잖아요. 왜 올라갈 것 같아요? 서울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모든 돈과 사람이 서울에 몰리고 있고 기준금리도 내린다는데 유동성은 이렇게 풀렸는데 서울 집값이 왜 떨어져? 이 공식을 지금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내가 미래를 갔다 왔는데 미국이 다음 달부터 망한대. 중국이 망한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불안감, 공포가 있을 때 집주인들은 팝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나오냐고. 그런 게 나올 때는 일시적으로 하락 구간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잡아야 될 건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올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집을 사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오더라도 잘 버티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집을 사지 못하신 분들은 이때가 기회인데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지면 저는 들어가셔도 되겠다. 단 전제 조건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수요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공급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마 한 2040년, 2045년까지는 인구 이동도 있고 인구 유입이죠. 지방에서 올라오는. 출산율은 줄어들더라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40년, 2045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방은 소멸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방의 경제, 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들이 지방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수요 분산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노력을 해서 미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짓지만 지방에 대기업들이 많은 공장을 짓든지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국회 이전해서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의 공급은 뭐 꾸준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아직도 그냥 집값 오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10년 후를 바라보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수요 억제만 하다가 왜곡이 돼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그렇게 대책 발표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으로. 강남 집값 봐요. 원벨리가 전용 84가 72억 거래가 되고 그 후로 신고가 안 나오잖아요. 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원벨리가 하이엔드 고급 주거시설도 아닌데 아무리 한강뷰가 나와도 72억 이상 주고 살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자정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규제는 왜곡이 된다는 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정책이 될 것 같고 후속 대책이 나오느냐, 세금 대책이 나오느냐, 또는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을 또 규제하느냐, 정책 기조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인데 이 두 가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10.15 대책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나 상승률이 떨어지겠으나 일부 지역들은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불장 지역을 또 규제하고 또 규제하는 반복을 또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을 할 것인가가 4분기의 핵심이 될 것 같고, 이 4분기에 따라서 2026년 내년이 결정이 되는데 4분기가 얼렁뚱땅 지나가고 왜곡이 되잖아요. 규제 지역들은 이미 또 내성이 생겨서 적응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급한 불을 껐다면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진단을 제대로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뭘 수습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2026년 우리가 집값 폭등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집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팔 생각도 없는데 세금만 올라가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올라가는 것도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 할 수 있는 적당하게 천천히 완만하게 시장 상황에 맞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지나친 급등은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 뭐 관세 협상이 잘못되든지 미국이 뭐 경제 문제가 있든지 중국이 대외적 충격을 받았을 때 만약에 또 급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문제일까요? 집값 급락하게 되면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가 되고요. 세입자들 안전합니까?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폭락하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폭락하면 역전세 생겨서 자기 전세값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집값 폭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폭망해요. 왜 집값 떨어질 때 윤석열 정부 때 2013년 초에 왜 규제를 풀었느냐, 박근혜 정부 때 왜 풀었느냐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풀었냐면 방치하에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 패닉으로 빠지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는 왜 규제 다 풀었어요? 김대중 정부도 규제 다 풀었어요. 보수는 규제 풀고 진보는 규제하는 게 아니라 IMF 외환위기가 와서 경제가 폭망하니까, 집값이 폭락하니까 김대중 정부도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지금 또 만약에 집값이 폭락하잖아요. 20억 아파트가 10억이 된다, 30억 아파트가 15억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규제 안 풀고 안 돼요. 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든. 국가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왜곡이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는 그냥 적당히 우리가 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뉴스에도 부동산이 잘 나오지도 않고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열심히 일할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 와서 얘기하고 이 사람 와서 얘기하고 정책실장 얘기하고 대책 발표되고 끊임없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은 그래도 언젠가는 오르지라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오르죠. 인플레이션 방어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데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10억 원을 금고에 또는 장롱 속에 넣어둡니다. 10년이 지나면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물 자산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월급 생각해 보게 되면 10년 전 월급과 지금 월급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아웃백 스테이크 가서 밥 먹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지금이 더 올랐잖아요.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죠. 서울 수도권처럼 수요가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들, 공급이 부족하는 곳들은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도 인플레이션 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발생하고 있잖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수원이나 뭐 안양에 있는 집값하고 강남 집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지방과 비교해보면 더 심각해요. 30년 전에 지방 뭐 도시들, 그 시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상업지역에 땅 팔면 강남에 땅 살 수 있었어요. 땅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방이 더 비싼 곳들도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런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상황을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요와 공급, 수급의 밸런스,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곳들,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곳들, 물론 공급이 일시적으로 계속 공급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지, 무조건 이게 우리나라가 절대 인구가 늘어날 때,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결혼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전국적으로 이 공식이 맞습니다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별인 이런 편차,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는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우상향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부동산 관리의 핵심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후 부동산은 좀 개념이 틀려요. 우리가 나이대별로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데, 젊은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50대 이상부터는 주택 수를 단순히 늘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해야겠죠. 무조건 전제 조건은 내가 살고 있는 주거의 안정성. 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나이 먹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은 이루되 1주택은 가지되 이제 50 이상부터는 주택 수를 늘리는 이런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고정 수익이 중요한데, 나이가 많아 한 65세, 70세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다주택자들이 있다면 정리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70세 이상이 되면 사는 집 하나 빼고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돈을 내 무덤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70세면 평균 수명이 우리가 지금 몇 세예요? 86세인가? 89세, 90세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평균이고, 잘하면 95세까지 살지만 잘못하면 80세까지밖에 못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연금이나 연금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나이 들면 생활비도 젊을 때보다는 좀 적게 듭니다. 왜? 활동 반경이 떨어지거든요. 70 이상이 되면 멀리 다니기 어렵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막 줄 서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거기 때문에 사는 집 하나 내버려 두게 하고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정리를 해서 최대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확보한 다음에 며느리 손주들 오면 용돈도 좀 두둑히 주고, 그럼 더 자주 찾아오고 효도도 하니까 주고, 내 먹고 싶은 거, 내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도, 서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채 깔고 있고 나머지 한두 개 팔아서 쓰면 평생을 써도 다 못 써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고도 남아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명품을 계속 산다든지 그런 호화 생활 이런 거 아닌 이상 일반적인 생활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좀 현금화해서, 저는 좀 쓰는 전략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결혼할 때도 좀 증여해주고 또 나도 쓰고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빨리 1주택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 되면 주택연금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서울이 타깃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도 내 집 하나 두고, 왜? 여차하면 주택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요즘 또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노령자연금도 있고 여러 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알아서 나라가 노령자연금을 받는데 주택연금 받는 게 이득이 없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어떤 기관의 컨설팅을 받든지 본인이 전략을 세워서, 노후는요 건강하게 잘 먹고 내 친한 친구 두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최선입니다. 나이 70 넘어서 람보르기니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돈이 좀 부족합니다만 어떻게든 열심히 재테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50 넘어가게 되면 고정 수입을 얻는데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70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리 단계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령대별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녀분들 입장이라면 또 효도하겠다고 부모님을 시골이나 지방이나 아니면 다른 데 잘 살고 있는 부모님을 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밭일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시면 되겠다고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왜? 부모님은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시골이라도 그 텃밭에 나가서 감자도 심고 하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가 사는 패턴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힘들게 자꾸 밭에 나가서 일하냐고 자꾸 막 뭐라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운동인데, 도시 서울로 데리고 와서 아파트에다 모십니다. 자식이 하루 종일 부모님하고 놀아줄 거예요? 자식이 바쁘다고 일하러 갈 거잖아요. 며느리도 일하러 가고 손주도 일하러 가고, 아파트에서 혼자 나와서 담배 피는 할아버지들 보면 저는 불쌍해 죽겠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시골에서 자기 친구들 만나고 꽃도 친구고 내 텃밭도 친구고
자연과 내가 살아오는 패턴대로 살아야지. 물론 도심에 사는 부모님들은 또 도심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발 부모님 인생에 개입을 좀 하지 마세요. 내버려둬요. 부모님 잘 살게. 대신 용돈이나 주세요. 괜히 쓸데없이 모시려고 하지 말고 용돈 주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잘 삽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본인 인생에 충실을 하시고 나이대별로 그런 투자 전략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이 점검해봐야 할 부동산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리스크는 부동산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IMF 외환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중국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IMF 외환위기는 2년 반 정도, 2.5년 갔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갔고요. 최근에 기준금리 올라간 것도 한 1년 정도 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3년 정도 위기가 생겼을 때 3년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3년 동안 집값은 떨어지죠. 대출이자는 늘어나죠. 그러면 허리끈 졸라매고 쓸 것 줄이고 3년 동안 대출이자 올라간 거 다 내면서 버틸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항상 투자할 때 자금 계획을 지금 상태에서 저스트하게 엑셀로 딱 계산하지 마시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가 3년 동안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는 항상 투자할 때 염두를 해야지 투자할 때 100% 저스트하게 간당간당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못 버텨. 난 죽어.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 가족, 내 부인, 내 남편이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항상 좀 생각을 하고 투자에 너무 올인을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코인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나는 뭐하고 살았나 자괴감도 들고 막 괴롭고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나 6개월 전까지 내가 잘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물론 내 집 마련을 한다 갈아타기를 한다 이런 거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감정은 담백하게 빼고 필요하면은 시차를 두고 실행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11호 대책이 나와서 그래도 시장이 막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약간 찬물을 좀 끼얹어서 진정이 되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막 호가 올리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는데 호가를 막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더 좋은 환경이고 또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들은 외부 충격이 아니면 급락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자금이 되면 지금 뭐 가서 집주인한테 몇 천만 원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줄 수도 있으니까 내 집 마련하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나는 전문직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에요. 한 70, 75세까지 일하면서 수입도 충분해. 그런 분들은 또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다 있는 거니까 너무 외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만의 기준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시니어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시니어들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젊은 분들이 좋아요. 몸테크도 좀 해야 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보통 15년을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되면은 15년 생각했는데 10년이 되면 땡큐고 20년이 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나이가 70대신 분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갔다가 20년 후에 재건축 재개발 되면 90대 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자식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마셔라. 젊은 분들 30대, 40대, 50대까지는 괜찮죠. 근데 70 정도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있으면 저는 팔고 차라리 예를 들어 볼게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내가 나이가 70이에요, 제가.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물론 자식을 빼고, 자식을 고려하지 말고, 저 같으면은, 팔면은 지금 40억 넘잖아요. 팔고, 저 같으면은 뭐, 동탄 신도시든, 김포한강 신도시든, 인천 청라든, 송도 가가지고, 한 10억짜리 사요. 사고,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공원도 있고, 주거 인프라도 좋고, 얼마나 산책하기 좋아요. 공기도 좋고. 하고 나머지 30억 가지고 자식이 2명 있으면 5억 줘. 근데 20억 남잖아요. 20억 가지고 10억은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뭐 주식도 좀 투자하고 금도 좀 사고 코인도 한 5천만 원치 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면서 취미 삼아서 하고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80 넘어가게 되면 또 기력이 더 떨어져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 70평도 되시면 또 부인, 남편, 배우자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도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좋은 친구들 있으면 저는 선우 용녀시 보니까 그 좋더라고. 호텔 가가지고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아. 내가 능력이 되면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사주고 그 돈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요. 그 돈 자식 줘도 자식 집 살 때 좀 도와줄 수는 있겠으나 그거 다 줘도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서 호텔 가서 기분 좋게 뭐 한정식을 가든 아니면은 그냥 작은 분식점에 가더라도 기분 좋게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웃고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그 자산을 불리고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 더 행복하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좀 많이 주고 며느리한테 사위 오면 용돈 줘봐요. 오지 마라 그래도 더 자주 와요. 그러니까 좀 돈을 우리가 그동안 모으는 것만 했는데 좀 쓰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뭐 전쟁 같은 분위기인데 너무 분위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무주택자들도 있을 것이고 집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대결 구도로 뭐 투기다 아니다 가지 말고 본인 인생 또 나의 전략을 찾아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떨어질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못 삽니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굳이 또 필요 없는 분인데 불안한 마음에 막 따라가지는 마시고 그래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운 다음에 차분하게 부동산이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지 이게 부동산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함몰되지는 말고 차분하게 내 인생에 충실하면서 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하고 또 매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 연령대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종합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만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